서울의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우가 성웅그룹 본사 최상층의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들기며 음산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오늘 밤 일어날 불길한 사건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들렸다. 민도준은 창가에 서서 발밑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화려한 불빛 대신 깊은 고뇌와 알 수 없는 어둠만이 비치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성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전략기획실장인 그는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냉혹한 승부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수많은 경쟁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얇은 서류 한 장 앞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이혼 합의서였고, 계약 종료일까지는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집무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고개를 숙였는데, 그는 민도준의 날카로운 기색을 살피며 결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도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오늘 예정된 주주총회 준비 상황을 물었고, 김 실장은 박창호 전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덧붙이며 우려를 표했다. 박창호는 민도준의 숙부이자 그룹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으며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에 이번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민도준의 입지를 흔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민도준은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그들의 얕은 수를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김 실장에게 나가보라는 손짓을 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경영권 방어보다 더 시급하고 개인적인 문제인 한서윤과의 관계 정리였다. 민도준은 책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다시 한번 집어들고 서명란을 응시했는데, 그곳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로 이미 적혀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이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1년 전 그들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 철저한 계약 결혼을 맺었는데, 민도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는 이미지가 필요했고, 한서윤은 기울어가는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금이 절실했다. 결혼식 날 민도준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윤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을 절대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그때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맑은 눈동자로 그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이 기이하게도 민도준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민도준이 그녀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잔혹한 성운과의 권력 다툼 속에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만의 비틀린 방식이자 유일한 배려였다.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약점이 되어 적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에 그는 의도적으로 서윤을 멀리하고 냉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서윤의 묵묵한 내조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은 민도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왔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보며 걸음을 멈추거나 늦은 밤 거실에 켜진 불빛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계약이 종료되면 그녀를 완전히 놓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는 옳다고 판단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에 빠져 있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민도준의 사택에서는 한서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벽에 걸린 시계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침은 이미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이 민도준과 마주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놓았지만 식어버린 국과 찌개는 주인의 무관심 속에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다. 서윤은 도준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에게 어리광을 피우거나 애정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철저하게 계약서의 조항을 준수하는 완벽한 파트너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비밀스러운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진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인연에서 비롯된 애틋한 첫사랑의 기억이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빗물에 흐려진 창밖 풍경을 응시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밀어낼 때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잠가야만 했다. 그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지만 그녀는 그가 짊어진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했기에 원망보다는 연민을 느꼈고 그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다. 오늘 밤 그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녀는 웃으며 도장을 찍어주고 짐을 싸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헛된 희망을 품지 않기로 다짐하며 온매무새를 다듬고 그가 들어올 현관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같은 시각 성웅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빗속을 뚫고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운전석에는 운전기사 대신 민도진이 직접 앉아 스티어링 휠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오늘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서윤과 단둘이 만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에 수행비서들도 물리고 직접 차를 몰고 나선 것이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시야는 극도로 제한적이었고 도로는 마치 기름을 부은 듯 미끄러웠다. 도진은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힐끔 바라보며 과연 자신이 그녀를 보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의 삶을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도진의 차 뒤쪽으로 번호판이 진흙으로 가려진 덤프트럭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유령처럼 따라붙기 시작했는데 빗소리에 묻혀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박창호 전무가 심어놓은 하수인들이었고 그들은 오늘 밤 민도진이 혼자 움직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영원히 처리하기 위해 치밀하게 매복하고 있었다.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기이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속도를 높였지만 젖은 노면 위에서 타이어가 헛돌며 차체가 휘청거렸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핸들을 조작해 차선을 변경했지만 뒤따르던 트럭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오며 명백한 사리를 드러냈고 도진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오른쪽 도로에서 또 다른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튀어나와 도진의 차량 측면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다. 도진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며 교차로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갔고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다.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차체를 강타했고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광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세상이 뒤집히고 차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는 그 짧은 찰나에 도진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회사의 안위도 자신의 야망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구르며 찌그러지는 동안 도진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피 묻은 손을 뻗어 조수석에 있던 서류 봉투를 찾으려 애썼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의 입술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평소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리운 이름이었다. 빗물과 피가 섞여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그는 과거의 기억 속 환영을 보았는데 벚꽃이 휘날리는 교정에서 수줍게 웃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그 소녀가 바로 지금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찌그러진 차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빗줄기 속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창호의 하수인들은 사고를 확인하고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사고는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될 준비를 마쳤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도진은 생사를 오가는 수술대에 올랐고 의료진들은 그의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서윤은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모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녀의 옷에는 집에서 입고 있던 앞치마가 그대로 걸쳐져 있었고 발에는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가 신겨져 있어 그녀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집도이가 필요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을 때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보았는데 의사는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도진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사고 전에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맑고 투명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옆을 지키고 있던 서윤과 눈을 마주쳤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성웅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 아닌 사랑에 빠진 19살 소년의 표정으로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다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병실 안을 가득 채운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 속에서 한서윤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남자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생사를 오가던 성웅그룹의 냉혈한 민도진이 깨어나자마자 보인 반응은 의료진은 물론 곁을 지키던 비서실장조차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서윤의 젖은 뺨을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로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눈동자에는 지난 1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차가운 경멸이나 무관심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순수한 애정과 걱정만이 가득 차 있었다. 민도진은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왜 울고 있냐고 부드럽게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꿈을 꾸는 소년처럼 맑고 투명했다. 주변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사이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도진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겠다는 듯 낯선 눈으로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의료진의 긴급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병실 한 구석으로 물러나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도진의 시선은 잠시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주치의는 도진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인지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나이와 현재, 날짜에 대해서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아 모두를 절망에 빠뜨렸다. 민도진은 자신이 19살이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른들이 왜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며 굽신거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뇌의 특정 부분에 손상을 입어 지난 13년간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해리성 기억상실증 상태였고 그의 기억시계는 가장 행복하고 순수했던 19살의 겨울에 멈춰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김 실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입단속을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민도진은 심각한 상황 파악은커녕 서윤을 향해 손을 뻗으며 빨리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으라고 보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천상 철없는 10대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다. 서윤이 주저하며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안도감을 표시했고 서윤은 그 낯선 온기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1년간 부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무장 해제된 모습에 서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그가 자신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민도진이 잠시 잠든 사이 서윤은 복도로 나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잊고 지냈던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19살의 민도진은 보육원 후원 행사에 억지로 끌려와 구석에 앉아있던 반항기 가득한 재벌가 도련님이었고 자신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당시 두 사람은 우연한 계기로 몇 번 마주치며 짧지만 강렬한 추억을 공유했었는데 서윤은 그것이 자신만의 짝사랑이었다고 생각하고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도진이 깨어나자마자 자신을 찾고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을 보며 서윤은 그가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겉으로는 차갑게 변했어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 시절의 감정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결혼 생활 내내 보여주었던 차가운 태도가 어쩌면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서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병실 안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는데 민도진이 병원 밥이 맛없다고 투정을 부리며 편의점 햄버거를 사다 달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실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석 셰프가 만든 건강식이라고 설명했지만 19살의 미각을 가진 도진에게는 그저 밍밍하고 맛없는 환자식일 뿐이었다. 서윤이 한숨을 쉬며 그를 달래자 도진은 금세 순한 양처럼 변해 그녀가 떠먹여주는 죽을 얌전히 받아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김 실장은 마치 딴 사람을 보는 듯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진은 밥을 먹으면서도 서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는데 우리 언제 결혼했느냐고 묻기도 하고 네가 내 신부가 되어서 정말 좋다는 둥 낯뜨거운 고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어 서윤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성웅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보다는 서윤과 한 집에 산다는 사실에 더 큰 흥미와 행복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병원 밖의 세상은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과는 정반대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박창호 전무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을 통해 민도진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박창호는 조카가 사고 후 바보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기회에 그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경영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병문안을 가장해 도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 했고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병원 로비에 나타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 실장이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와 박 전무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서윤은 본능적으로 도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고 흐트러진 도진의 환자복을 정리해주며 마음을 다잡았다. 잠시 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창호가 들어서자 병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는데 그는 침대에 앉아있는 도진을 뱀같은 눈으로 훑어보며 가식적인 안부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도진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멀뚱히 쳐다보다가 누구신데 남의 병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며 불퉁한 목소리로 쏘아붙였고 그 당돌한 태도에 박창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평소에 민도진이었다면 예의를 갖추면서도 뼈있는 말로 상대를 제압했을 테지만 지금의 그는 예의범절보다는 자신의 기분이 더 중요한 사춘기 소년이었기에 상대가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박창호는 도진의 건방진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총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박창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삼촌을 몰라보는 거냐고 호통을 쳤지만 도진은 겁을 먹기는커녕 서윤의 뒤로 숨는 척하며 혀를 내미는 돌발 행동을 보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명백히 도진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는 행동이었고 박창호는 이를 놓치지 않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조카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여서 경영에 복귀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흘렸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서윤이 앞으로 나서며 박창호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매서웠다. 그녀는 남편이 사고 충격으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뿐이며 곧 회복될 것이라고 차분하게 응수하며 지금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돌아가 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했다. 서여윤의 예상치 못한 강경한 태도에 박창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고는 순순히 물러나는 척하며 병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가 돌아간 뒤 남겨진 병실에는 더욱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도진은 그런 서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은 표정으로 저 아저씨 되게 재수없게 생겼다며 키득거렸고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지금 이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민도진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사랑을 갈구하는 철부지 소년일 뿐이었고 그를 둘러싼 늑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남겨졌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보조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뒤척이는 소리에 눈을 떴고 도진이 침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도진은 악몽을 꿨다며 무서우니 옆에 있어달라고 칭얼거렸고 서윤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으며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말했는데 그의 눈빛은 장난기가 사라지고 진지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기억을 잃었어도 심장은 너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낯간지러운 말을 속삭였고 서윤은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기다려왔던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상황에서 듣게 된 비극적인 고백이기도 했다. 서윤은 도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그가 다시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는데 잠든 그의 얼굴은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는데 계약 결혼 종료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0시간이었다. 원래대로라면 그녀는 지금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 집안을 떠나야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그에게 묶어두었고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서윤은 잠든 도진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며 혼잣말로 다짐했는데 당신이 기억을 찾고 다시 나를 밀어내더라도 그때까지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을 때 그는 한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성웅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다. 박창호가 언론에 민도진의 건강 이상서를 흘린 것이 분명했고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해임안을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김 실장에게 민도진의 퇴원 수속을 밟으라고 지시했는데 병원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적들에게 더 많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도진은 퇴원이라는 말에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질렀지만 서윤의 표정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기만 했다. 그녀는 이제 기억을 잃은 남편을 데리고 호시탐탐 그를 노리는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들의 집, 아니 사자굴로 돌아가야만 했다. 성웅그룹 본가로 돌아온 민도진은 마치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처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웅장한 저택 내부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할 뿐이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와 벽면을 가득 채운 고가의 미술품들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의 상징들이었기에 그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서윤의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 하지만 한서윤은 그런 도진의 천진난만함에 안도하기보다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 때문에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재확인했다. 이곳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여야 했지만 동시에 도진의 기억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고 적들의 감시를 피해야 하는 고립된 감옥이기도 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집 안에서도 절대 커튼을 걷지 말라고 당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도진은 2층으로 올라가 자신들의 침실을 구경하다가 킹사이즈 침대 2개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는 서윤에게 우리가 부부인데 왜 따로 자냐고 투덜거리며 당장 침대를 붙이자고 떼를 썼지만 서윤은 아직 환자니까 안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그를 간신히 달랬다. 사실 그 방의 구조는 철저하게 쇼윈도 부부였던 그들의 지난 1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기에 서윤은 도진이 그 사실을 눈치챌까봐 가슴을 졸여야만 했다. 도진은 서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베개를 자신의 침대로 가져와 품에 안으며 냄새라도 맡아야 잠이 올 것 같다고 중얼거렸고 그 모습에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리면서도 묘한 죄책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기억을 잃기 전에 냉철한 이성을 잃은 대신 본능적인 사랑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그것이 서윤의 방어막을 자꾸만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택을 방문하여 전한 소식은 서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는데 박창호 전무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것이었다. 안건은 민도진 대표이사의 건강 악화에 따른 직무 정지와 임시 대표 선임이었고 이는 명백히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쿠데타나 다름없었다. 김 실장은 도진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건강 이상서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참석한다 해도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답변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만화책을 보고 있던 도진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슬그머니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김 실장은 차마 사장님이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며 도진을 이사회에 참석시키겠다고 선언했고 김 실장과 도진 모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도진을 데리고 서재로 들어가 본격적인 연기 지도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계획은 도진이 말을 최대한 아끼고 특유의 차가운 카리스마만을 보여주게 하여 주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을 노려보기만 하라고 주문했지만 19살 감성의 도진에게는 웃음을 참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도진은 서윤이 시범을 보이며 차가운 표정을 지을 때마다 너무 예쁘다며 해실거리고 웃어대서 서윤의 속을 까맣게 태웠다. 서윤은 결국 도진의 어깨를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이 연극에 실패하면 우리가 영원히 헤어져야 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도진은 입을 꾹 다물고 거울을 보며 무서운 표정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를 떨게 하던 냉혈한의 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겁먹은 소년이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서윤뿐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기 전날 밤 박창호의 최측근이자 성웅그룹의 감사팀장인 최 상무가 사전 통보도 없이 사택을 방문하여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 그는 명목상 병문안을 핑계로 왔지만 실상은 도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는 정찰병이었다. 서윤은 그를 거실로 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문전박대했다가는 의심만 키울 것이 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어야 했다. 최 상무는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집 안을 훑어보며 도진이 어디 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고, 서윤은 남편이 휴식 중이라 만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러자 최 상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윤에게 시집와서 팔 잡혔다는 둥, 남편이 저 모양이 되었으니 떡고물이라도 챙겨서 나갈 준비를 하라는 둥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그는 서윤을 그저 돈을 보고 결혼한 속물 취급하며 도진이 없는 틈을 타 그녀의 길을 꺾어 놓으려 작정한 듯했다. 2층 난간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도진은 최 상무가 서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는데, 그는 서윤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주먹을 불끈 쥐고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최 상무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협박에 가까운 회유를 하려 했고, 서윤이 불쾌한 듯 몸을 피하자 억지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채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 순간 바람처럼 나타난 도진이 최 상무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는데, 그 동작은 10대 소년의 어설픈 몸싸움이 아니라 훈련받은 전문가의 절도 있고 치명적인 제압술이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최 상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도진은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바닥에 널브러진 최 상무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도진을 올려다보았는데, 방금 전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멍청해진 조카가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같은 눈빛과 마주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도진은 최 상무의 팔을 꺾은 채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부러뜨릴 수 있다는 듯이 압박을 가했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윤은 도진의 낯선 모습에 놀라 입을 틀어막았는데, 그가 보여준 기술은 단순한 호신술을 넘어선 살상 기술에 가까웠고, 평소 운동을 즐기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도진은 최 상무의 귀에 대고 다시는 내 안에 눈에 띄지 말라고 경고한 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를 현관 쪽으로 밀쳐버렸다. 최 상무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사라지자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의 눈빛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걱정 가득한 소년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서윤의 빨개진 손목을 어루만지며 호호 불어주었고, 방금 전에 섬뜩했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서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방금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도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서윤은 도진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그녀가 알지 못하는 어둡고 위험한 시간이 존재했음을 직감했고, 그가 단순히 경영 수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서윤은 도진에게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히고 넥타이를 매주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는데, 완벽하게 차려입은 도진은 다시금 성웅그룹의 황태자다운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서윤 역시 평소의 수수한 차림 대신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정장을 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어 전투태세를 갖추었는데, 그녀는 오늘 도진의 방패이자 검이 되어 싸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성웅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도진의 차량이 도착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며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도진은 쏟아지는 불빛과 소음에 잠시 주춤하며 겁먹은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서윤이 그의 손을 꽉 잡으며 귓가에 고개를 들고 앞만 보라고 속삭이자 마법에 걸린 듯 표정을 굳히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도진과 한서윤이 나란히 들어서자 좌중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상석에 앉아있던 박창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박창호는 도진이 병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예 불참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눈앞의 도진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고 냉철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창호 측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을 퍼부었고 도진에게 직접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설명해보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기억을 잃은 도진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고 대답하지 못하면 경영 능력 상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함정이었다. 도진이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때려는 찰나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민 대표가 사고 후유증으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로부터 발성금지 처방을 받았다고 둘러대며 자신이 대신하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사들이 반발하려 했으나 서윤은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미리 숙지해둔 방대한 양의 자료와 수치들을 막힘없이 읊어내려가며 프로젝트의 핵심 쟁점과 향후 비전까지 완벽하게 브리핑했다. 그녀는 단순히 대본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며 반대파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격파해 나갔다. 박창호는 서윤의 예상치 못한 활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진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자신이 실권을 쥐려 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회의가 끝날 무렵 서윤은 도진을 대신하여 흔들리는 주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성웅그룹의 미래는 여전히 민도진 대표의 리더십 아래 굳건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논리 전견한 언변에 감명받은 중립파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표명했고 박창호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순간 긴장이 풀린 서윤이 휘청거리자 도진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품에 안았다. 도진은 반짝이는 눈으로 서윤을 내려다보며 내 아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서윤은 그의 칭찬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전우회를 넘어선 묘한 기류가 흘렀고 도진은 충동적으로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의 승리가 단지 서막에 불과함을 직감했는데 박창호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창호는 오늘 회의를 통해 한서윤이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민도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임을 깨달았을 것이고 이제 그의 타깃은 도진이 아닌 서윤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높았다. 서윤은 옆자리에 잠든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그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들을 노리는 그림자는 이미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차가 저택 입구로 들어설 때 서윤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짧고 섬뜩했다. 오늘은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엔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부터 잃게 될 거야. 그날 밤 도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불을 끈 채 창밖을 감시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정원수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서윤은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되돌릴 수 없는 위험한 게임의 시작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도진이 보여준 그 짧은 순간의 살기와 무의식적인 전투 본능은 그가 과거에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게 했고 서윤은 이제 그 고통을 나누어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위태로운 동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사회의 성공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한서윤의 마음속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는데 그녀는 박창호 전무가 보낸 협박 문자가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성궁그룹의 권력투쟁 역사 속에서 의문의 사고나 실종으로 처리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기억을 잃고
무방비 상태인 민도진을 서울 한복판에 두는 것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서윤은 김 실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하여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인 가평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도진의 개인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고 야음을 틈타 은밀하게 이동을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도진은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창밖을 구경하며 들떠 있었지만 서윤은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하며 미행이 따라붙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경계했다.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산길을 오르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위태롭게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적막강산이었으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외부의 침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요새와도 같았다. 서윤은 도진을 먼저 안으로 들여보낸 뒤 김 실장에게 당분간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할 것임을 알리며 회사 내부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실장이 돌아가고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자 비로소 세상과 단절된 둘만의 공간에 남겨졌다는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도진은 넓은 별장 내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며 이곳이 정말 자신의 집이냐고 물었고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곳은 도진이 결혼 전부터 가끔 혼자 머물며 복잡한 머리를 식히던 곳이었지만 서윤에게는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금기의 공간이었다. 도진이 피곤했는지 소파에서 잠이 든 사이 서윤은 집안을 둘러보며 비상식량과 구급약품을 점검하다가 서재 한쪽에 있는 잠긴 금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진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생일을 입력하자 띠릭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려 그녀를 놀라게 했다. 금고 안에는 현금이나 중요 문서 대신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과 수백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집어들고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사진들은 서윤의 대학 졸업식부터 첫 출근 날, 그리고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는 모습 등 그녀의 일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심지어 그녀가 도진과 결혼하기 전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의 모습까지도 촬영되어 있었다. 그것은 도진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는데 그곳에는 냉철한 기업가 민도진이 아닌 한 여자를 사랑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남자의 절절한 고백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일기 곳곳에 서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세뇌하듯 적어놓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약점이 되는 순간 하이에나 같은 친척들이 그녀를 물어뜯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다. 내가 차가워질수록 그녀는 안전해진다 라는 문구를 읽으며 서윤은 지난 일, 연간 도진이 보여준 냉대가 그녀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음을 깨닫고 오열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죽이면서까지 서윤을 보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고통을 홀로 감내해왔던 것이다. 서윤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그를 원망했던 시간들을 후회했다. 그때 잠에서 깬 도진이 눈을 비비며 서재로 들어왔다가 울고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왜 우느냐며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서윤의 손에 들린 자신의 다이어리와 사진들을 보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기억을 잃은 도진은 그 기록들이 자신이 쓴 것인지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사진 속의 서윤을 보며 예나 지금이나 너는 정말 예쁘다고 해맑게 웃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의 뺨을 어루만지며 당신은 바보라고 중얼거렸고 도진은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제는 울지 말고 나랑 행복하게 살자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빗소리가 들리는 서재 바닥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평화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에 불과했다. 깊은 밤이 되자 산속의 별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윤은 불안한 마음에 거실에 불을 끄고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별장의 전기가 나가며 사방이 암흑천지로 변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님을 직감한 서윤은 침실에 있는 도진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박창호가 고용한 전문 청부업자들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침입을 시작한 것이었고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표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프로들이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적외선 야시경을 착용하고 무서운 속도로 거실을 점거해오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윤의 입을 막으며 그녀를 벽 뒤로 끌어당겼는데 익숙한 체취와 단단한 팔 근육이 느껴져 그녀는 비명을 삼킬 수 있었다. 민도진이었다. 방금 전까지 해맑게 웃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손에는 주방에서 가져온 날카로운 과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윤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쉿하고 속삭인 뒤 그녀를 안전한 구석으로 밀어넣고는 소리 없이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기억은 잃었어도 생존을 위해 몸에 새겨진 전투 본능이 위기 상황에서 깨어난 것이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안방을 거니는 표범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침입자가 서윤이 숨어있는 쪽으로 다가오자 도진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그의 목을 가격하고 쓰러뜨렸다. 침입자들은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일제히 도진이 있는 방향으로 총구를 돌렸지만 도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가구와 기둥을 이용해 사각지대로 이동하며 적들의 시야를 교란했고 혼란에 빠진 그들 사이로 파고들어 화려한 채수를 선보였다. 도진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는데 그는 상대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여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총을 든 상대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 반동을 이용해 돌려차기를 날리는 모습은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고 숨어서 지켜보던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던 남편이 실제로는 살인병기에 가까운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능력이 그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적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그들은 도진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는 포위망을 좁혀오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한 명을 쓰러뜨리고 일어나는 순간 뒤에서 날아온 곤봉에 어깨를 강타당해 비틀거렸고 그 틈을 타 다른 두 명이 그를 덮쳐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도진은 바닥을 구르며 그들의 공격을 피하려 애썼지만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발길질에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에 있던 무거운 화병을 들어 도진을 공격하던 남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도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나머지 적들에게 방역을 가했다. 서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도진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준 것이었다. 격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리더로 보이는 거구의 남자가 나이프를 꺼내들고 도진을 향해 돌진했는데 그의 눈에는 반드시 도진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살기가 가득했다. 도진은 이미 체력이 바닥나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서윤을 등 뒤로 보호하며 물러서지 않고 그와 맞서 싸웠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도진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 팔뚝에 붉은 선혈이 낭자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상대의 팔을 낚아채어 엎어치기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러나 쓰러진 리더가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서 숨겨둔 소음권 총을 꺼내 서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서윤을 감싸 안았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도진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고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총알은 도진의 급소를 빗나가 어깨를 스쳤지만 머리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적들은 도진의 기세에 눌리고 부상자가 속출하자 작전 실패를 직감하고 서둘러 퇴각하기 시작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도진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도진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그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극심한 두통과 함께 머릿속에서 잠겨있던 기억에 댐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어오며 사고 이전에 냉철했던 민도진과 19살에 순수했던 민도진의 기억이 하나로 뒤섞이기 시작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응급처치를 받은 도진은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서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손을 잡았지만 도진은 잠시 그녀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빼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는데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지배하던 소년의 감정과 되살아난 성인 남자의 냉철한 이성이 충돌하며 극심한 카오스 상태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적들의 실체, 그리고 자신이 왜 서윤을 밀어냈었는지에 대한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이 사실을 서윤에게 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고통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별장에서의 그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남겼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윤은 도진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에 감동하면서도 그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도진은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겼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소년 연기만으로는 서윤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박창호와 그 일당들은 선을 넘었고 이제는 그들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었다. 도진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왕국을 되찾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병실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민도진의 감긴 눈꺼풀을 간지럽히자 그는 천천히 눈을 떴는데 머릿속을 짓누르던 짙은 안개가 걷히고 차가운 이성의 빛이 돌아와 있었다. 지난밤 별장에서의 습격과 머리에 가해진 충격은 뒤죽박죽 엉켜있던 그의 기억 회로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기폭제가 되었고 이제 그는 19살의 소년이 아닌 32살의 냉철한 전략가 민도진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그는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한서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지쳐 보이는 얼굴을 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과 애틋함이 동시에 밀려와 심장을 조여왔다. 기억이 돌아오면서 그가 지난 일, 연간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에 저질렀던 모진 언행들과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괴로웠지만 동시에 사고 후 그녀가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 또한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도진은 손을 뻗어 서윤의 머리카락을 만지려다 멈칫했는데 지금 자신이 기억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박창호와 그의 세력은 도진이 기억상실증에 걸려 바보가 되었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고 이 상황을 역이용한다면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만약 지금 기억이 돌아왔다고 공표한다면 적들은 다시 숨을 죽이고 더 치밀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이며 그때는 정말로 서윤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도진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당분간은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며 적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하고 다시금 소년의 눈빛을 장착했다. 인기척을 느낀 서윤이 부스스 눈을 뜨고 도진과 시선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는데 그녀는 도진의 이마를 짚으며 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상태를 물었다. 도진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해맑게 웃으며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 자고 일어나니 괜찮아졌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서윤을 속여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욱신거렸다. 서윤은 도진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사 선생님을 불러오겠다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고 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연극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며 이 도박의 판도는 자신의 목숨과 성웅그룹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서윤의 안전이었다. 잠시 후 김 실장이 병실로 들어와 서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별장 습격 사건의 배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김 실장은 도진이 여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라고 생각하여 적당히 둘러대려 했으나 도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김 실장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소년의 철없음은 온데간데 없고 성웅그룹 전략기획실장의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서려 있어 김 실장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도진은 당황한 김 실장에게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눈빛만으로 상황을 제압하며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렸다. 김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기쁨과 안도감에 울먹이며 다가오려 했으나 도진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김 실장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1급 비밀이며 서윤에게조차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엄명했는데 이것은 적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그는 박창호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작된 의료 기록과 허위 사실들을 유포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에 대응할 방역 카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도진은 사고 당일 자신을 미행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별장 습격자들 중 체포된 자들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여 박창호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 김 실장은 도진의 완벽한 복귀에 전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예전처럼 민첩하고 유능한 비서실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도진의 지시 사항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서윤이 의료진과 함께 병실로 돌아오자 도진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다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침대에 기대앉아 김 실장에게 젤리를 사달라고 떼를 쓰는 연기를 펼쳤다. 김 실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도진의 의도를 파악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고 서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의사는 도진의 상태를 체크하며 뇌진탕 증세가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고 기억 회복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도진은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안도했는데 의료진마저 속일 수 있다면 박창호의 눈을 피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잡으며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어 지난 며칠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날 밤 도진은 잠든 척하며 서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는데 그녀는 변호사와 통화하며 주주총회 방어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신의 개인 자산까지 처분하여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 하고 있었고 박창호 측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고 있었다. 도진은 이불 속에서 그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단 통증을 느꼈는데 자신이 지켜주려 했던 여자가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뛰어들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전화기를 뺐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에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도진은 병원 내에서도 철저하게 바보 연기를 계속했는데 복도를 지나다니며 간호사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어린이 환자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일부러 노출시켰다. 박창호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은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보고했고 박창호는 도진이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라고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다. 박창호는 주주들에게 보낼 서신에 도진의 기행이 담긴 사진들을 첨부하며 그룹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선동했고 여론은 점차 도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기에 초조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태블릿 PC로 회사의 비밀 장부와 자금 흐름을 체크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서윤은 도진에게 조심스럽게 이번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그녀는 도진이 공식 석상에서 실수를 하여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자기도 꼭 가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고 서윤이 안 된다고 말리자 금세 울상을 지으며 서윤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갈 거라고 매달렸다. 서윤은 도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국 한숨을 쉬며 허락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도진은 속으로 미안함을 삼키며 이번 총회가 끝나면 그녀에게 무릎 꿇고 빌더라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평생 그녀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총회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자신과 서윤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결전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결전의 날 전야 병실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고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진은 침대에 누워 실눈을 뜨고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서윤은 혼잣말로 무섭다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는데 평소 도진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권력의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도진은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서윤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와락 껴안았고 놀란 서윤이 뒤를 돌아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왜 안 자고 서 있냐고 물었다. 서윤은 도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도진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맹세했다. 내일 당신이 흘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될 것이라고. 총회 당일 아침 민도준은 서윤이 골라준 짙은 차콜 그레이 슈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그의 눈빛은 거울 속에 자신을 뚫어질 듯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매는 손길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단호하게 매듭을 지으며 마음속의 망설임을 완전히 끊어냈다. 서윤은 도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오늘 사람 많으니까 내 손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고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병원을 나서자 수많은 취재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진은 이번에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지어 기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차에 올라탄 도진은 김 실장과 백미러로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고 차는 결전의 장소인 성웅그룹 본사를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대회의장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이미 박창호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박창호의 측근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도진과 서윤이 입장하자 장내는 일순간 조용해졌지만 곧이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주주들의 시선은 도진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었다. 도진은 서윤의 팔짱을 끼고 다소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연기를 하며 지정된 좌석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날카롭게 회의장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박창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개회를 선언하며 민도진 대표의 해임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고, 스크린에는 도진의 바비게 바보 같은 행동들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장내는 술렁거렸고 서윤은 분노로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진이 식탁 아래로 그녀의 손을 꾹 누르며 제지했다. 박창호는 영상을 가리키며 저런 상태의 사람에게 어떻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주주들은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비해둔 의료 기록 사본을 흔들며 민도진이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허위 진단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서윤이 이 일을 제기하려 하자 박창호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부인이 남편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입구 쪽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한 박창호가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는 사이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도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진은 옷깃을 정리하며 단상 쪽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금 전까지의 불안함이나 어설픔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좌중을 압도하는 제왕의 풍모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윤을 향해 윙크를 한번 날린 뒤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창호 전무님, 제가 바보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까? 실망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아주 멀쩡합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박창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다. 도진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영상을 전환시켰는데 그곳에는 박창호가 청부업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과 병원장에게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는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도진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사냥을 마무리할 준비를 마쳤다. 민도진의 폭탄 선언이 떨어지자 대회의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는데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단상 위의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승리에 도취해 있던 박창호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그의 흔들리는 동공은 민도진의 당당한 모습과 스크린에 띄워진 증거 자료를 번갈아 쳐다보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도진은 여유롭게 단상 주변을 걸으며 마이크를 고쳐잡았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한 환자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확실하게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좌중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동안 자신의 건강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멍하니 도진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도진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과 그동안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왔다는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도진이 언제부터 기억을 찾은 것인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조차 비밀로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단상 위에서 자신을 향해 짧게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을 보자 모든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도진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박창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경영권이 고작 조카를 죽여서 얻어야 하는 것이었냐고 서늘하게 물었다. 박창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억지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비굴한 변명은 주주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었다. 스크린에는 사고 당일 민도진의 차량을 뒤쫓던 덤프트럭의 이동 경로와 운전자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이
박창호의 차명 계좌에서 빠져나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박창호의 선동에 넘어갔던 이사들조차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듯 발을 빼려 했다. 도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별장 습격 사건의 CCTV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영상 속에서 복면을 쓴 괴한들이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자 장내는 공포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도주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안위보다 회사의 투명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역설했다. 박창호는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도진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바닥을 기며 이것은 조작이고 음모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다가와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박창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그와 결탁했던 임원들 역시 줄줄이 연행되면서 성웅무릎을 좀먹던 썩은 환부들이 일거에 도려내어지는 순간이었다. 주주들은 민도진의 결단력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민도진을 연호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지만 도진은 그 환호에 취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들어 장례를 정리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민도진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어 아직 여러분께 고백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고 서윤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두 손을 모아 쥐었다. 도진은 잠시 서윤이 앉아있는 곳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간에 떠도는 계약 결혼. 루머는 사실이며 자신과 한서윤의 결혼은 1년이라는 기한을 둔 계약 관계였다고 시인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여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 미친 듯이 타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으며 서윤은 도진이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치부를 드러내는지 이해할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다. 도진은 웅성거리는 좌중을 향해 하지만 그 계약은 오늘부로 완전히 파기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말하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1년 전 두 사람이 작성했던 결혼 계약서였고 도진은 망설임 없이 그 종이를 찢어 허공에 날려버리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비즈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자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다며 진정한 사랑은 계약서나 조건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마이크를 든 채 단상에서 내려와 주주들 사이를 가로질러 한서윤이 앉아있는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따라 움직였다. 서윤은 다가오는 도진을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는 도진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두려우면서도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도진은 서윤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사고 후 눈을 떴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당신 얼굴만은 선명하게 기억났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기억했던 것은 성웅그룹의 대표라는 직함도 막대한 재산도 아닌 오직 19살 때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의 떨림이었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자신이 비겁하게 기억을 찾은 척 연기하며 당신을 속인 것은 미안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싶었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서윤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자 도진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소박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약 아내가 아닌 진짜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주겠냐고 물었고, 그 순간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윤의 대답을 기다렸다.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도진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하고 극적이었으며, 딱딱하고 차가운 주주총회장을 순식간에 감동의 도가니로 바꾸어 놓았다. 주주들과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별빛처럼 쏟아지며 그들의 포옹을 기록했다. 도진은 서윤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고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서윤 역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나도 사랑한다고 답하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내듯 오열했다. 도진은 이제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서윤을 더욱 꽉 끌어안았고, 서윤은 그의 단단한 품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지만 도진은 서윤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든든하게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기자들이 몰려와 결혼식은 언제 다시 올릴 계획이냐고 질문을 쏟아내자 도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날씨 좋은 날 가장 예쁜 곳에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는데,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언제부터 기억이 돌아왔냐고 물으며 짐짓 화난 척 흘겨보았고, 도진은 별장에서 머리를 부딪혔을 때라고 실토하며 서윤의 눈치를 살폈다. 서윤은 도진의 팔을 꼬집으며 어떻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냐고 타박했지만 그녀의 입계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도진은 아프다며 엄살을 부리면서도 서윤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키스하며 당신이 나를 지켜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조금 더 보고 싶었다고 능청을 떨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을 보며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내심 그가 자신을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맑게 갠 하늘과 반짝이는 강물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운전석에 칸막이를 올리고 서윤을 자신의 쪽으로 당겨 앉히며 이제 진짜 신혼여행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서윤은 회사는 어떡하고 가냐고 걱정했지만 도진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고 자신은 잠시 안식년을 가질 생각이라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일에 파묻혀 서윤을 외롭게 했던 시간을 보상하고 싶다며 세계 어디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고 말했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보육원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고, 도진은 그녀의 뜻밖의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은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이자 도진이 잃어버렸던 순수를 되찾게 해준 의미 있는 장소였기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차는 도심을 벗어나 추억이 깃든 외곽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도진은 서윤에게 기억을 잃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비록 머리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슴은 당신을 보자마자 반응했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남자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박창호는 좁은 독방에 갇혀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벽을 치며 발광하고 있었다. 그는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준비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변호사는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하여 승산이 없다고 냉정하게 말하며 사임계를 제출하고 떠나버렸다.
박창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민도진의 이름을 저주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을 해치려 했던 그의 말로는 철저한 고립과 파멸뿐이었고,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셈이었다. 도진과 서윤이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고,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익숙한 교정을 거닐며 13년 전의 추억을 회상했는데, 낡은 그네와 빛바랜 벤치가 그들을 반겨주었다. 도진은 서윤을 그네에 앉히고 뒤에서 천천히 밀어주며 그때 내가 너한테 반해서 쫓아다니던 거 기억하냐고 물었다. 서윤은 기억한다고 웃으며 그때 도진이 선물로 줬던 곰 인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말해 도진을 감동시켰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따뜻한 온기가 마음을 가득 채웠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앞으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고, 서윤은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이 흩날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저녁을 알리는 시간.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길게 늘어지며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그것은 계약으로 시작된 거짓된 관계가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눈부신 빛과도 같았다. 성웅그룹을 뒤흔들었던 경영권 분쟁이 민도진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린 후 그룹 내부에는 매서운 칼바람 대신 따스한 변화의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공포와 강압이 아닌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민도진은 과거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임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투명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했자. 앞장섰고 그 곁에는 항상 한서윤이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며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서윤은 공식적인 직함을 맡지는 않았지만 재단의 이사로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하며 성궁그룹의 차가운 이미지를 따뜻하게 쇄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라고 칭송했고, 그들의 러브스토리는 세간의 화제가 되어 기업의 주가 상승까지 견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박창호와 그 추종자들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는데, 검찰은 민도진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을 토대로 살인 미수와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박창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민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판결 봉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10수년간 그를 올가매고 있던 무거운 족쇄가 비로소 풀려나가는 해방감을 느꼈다. 서윤은 조용히 도진의 손등을 토닥이며 고생했다고 속삭였고, 도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실감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르자 도진은 서윤에게 약속했던 대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정을 비우고 서윤을 데리고 강원도의 한 한적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화려한 리조트나 관광지가 아닌 인적 드문 조용한 펜션이었는데, 도진은 그저 서윤과 함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무런 방해 없이 쉬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드러냈다.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해변을 거닐었는데,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광경은 그 어떤 명화보다도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는데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그의 손길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저녁 식사 후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도준은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진심 어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왜 그토록 서윤을 사랑하면서도 차갑게 밀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해성사였다. 그는 자신이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적이 되었고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도준에게 서윤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큰 약점이었기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척 연기하며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세계로부터 격리시켜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사고가 나고 기억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무거운 가면이 벗겨졌고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존재인 서윤만을 기억해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도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그가 겪었을 고독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어 가슴이 아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잡고 이제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며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위험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부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진은 서윤의 말에 감동하여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서로의 천을 느끼며 오랫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된 평온함이었고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시 태어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길 기도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펜션 안으로 들어와 침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서로를 마주 보았는데 그동안 각방을 쓰며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봇물 터지듯 밀려와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도진은 서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고 서윤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도진의 키스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으나 점차 격정적으로 변해갔고 서윤 역시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열정을 가감없이 표현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계약 결혼이라는 차가운 틀에 갇혀 확인하지 못했던 사랑을 온몸으로 확인했고 그 밤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첫날 밤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도진은 자신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서윤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을 느꼈는데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잠든 서윤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신혼 남편이었다. 잠에서 깬 서윤이 부엌으로 나와 앞치마를 두른 도진의 뒷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자 도진은 멋쩍게 웃으며 맛은 보장 못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소박한 아침을 먹으며 두 사람은 사소한 이야기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도진과 서윤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는데 그들은 더 이상 쇼윈도 부부가 아닌 인꼬 부부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섰다. 도진은 퇴근 후 회식이나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일찍 귀가하여 서윤과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즐겼고 주말에는 함께 미술관을 가거나 봉사활동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다. 회사 내에서도 도진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직원들은 회장님이 결혼하시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며 수근거렸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놀라움이었다. 서윤 역시 자신의 전공을 살려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갔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외조를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며 시너지를 내는 이상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는 날이 찾아왔는데 도진과 서윤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다시 찾기로 했다. 그곳은 바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보육원이었는데 그들은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후원금을 가득 싣고 그곳을 방문했다. 보육원 원장님은 훌륭하게 자란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글썽겼고 아이들은 선물 꾸러미를 받아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반겨주었다. 도진은 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땀을 흘렸고 서윤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모습은 마치 10여 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도진은 땀을 닦으며 벤치에 앉아있는 서윤에게 다가가 시원한 물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보육원 뒷동산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 섰는데 그곳은 어린 시절 도진이 서윤에게 서툰 고백을 했던 추억의 장소였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타임캡슐을 꺼내며 13년 전 이곳에 묻어두었던 우리들의 꿈을 기억하냐고 물었고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땅을 파서 낡은 깡통 하나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2장이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한서윤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어린 도진의 소원이 적혀 있었다. 서윤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내 꿈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도진은 서윤을 바라보며 지난 일 연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었을 때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은 머리가 아닌 심장이 기억하는 사랑이었다며 당신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했다.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지만 당신은 본능적으로 나를 찾아냈고 그게 내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고 노을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에필로그처럼 시간은 다시 흘러 2년 후 성웅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신제품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단상에 선 민도진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룹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쏟아지는 질문에 능숙하게 대처하던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윤의 품에는 어느새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난 예쁜 아기가 잠들어 있었고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은 이 자리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만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회의장은 웃음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서윤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진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그날 주주총회에서 끼워준 백금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1년 계약 결혼, 날 사랑하지 마. 과거에 그가 내뱉었던 그 차가운 말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농담이 되었고 그 빈자리는 영원한 서약과 깊은 신뢰로 채워져 있었다. 도진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사고 후 유일하게 기억했던 건 그녀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영혼에 새겨진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차는 부드럽게 집을 향해 달렸고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다. 민도진과 한서윤. 두 사람은 이제 계약서가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진정한 부부가 되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하여 희극으로 끝나는 흔한 드라마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성장하며 완성해가는 긴 여정의 기록이었으며 그 여정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나를 다시 기억해줘서, 그리고 나를 다시 사랑해줘서.